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41조 원) 이 돈이 어떤 돈일까요? 너무 규모가 커서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41조 원, 이 돈은요, 지난해 국내 8개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 추정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비정규직들은 하던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요. 알바생들 역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아닌 생존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쫓긴 사람들은 은행을 찾았죠. 그리고 은행들은 이들에게서 이자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걷어들인 돈만 40조 원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이자 수입이 크게 늘자 은행들은요, 최대 200% 성과급의 명예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 문턱에 서 있는데 이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기억해보면 지난 IMF 당시 부실한 은행들의 국민 혈세 160조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존의 문턱에 서 있는 바로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와중에 돈잔치를 벌여서 정말 행복하신지, 정말 배 부르신지, 밥은 맛있기만 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세실리아 크롤의 My Life is Going On 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노래인가, 왜 선정했나 저희 PD한테 물었더니요. 은행털이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이거 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종이의 집 OST라고 하네요. 저도 잠깐 봤는데 이 OST는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아무튼 저 밖에 계신 정우정 PD, 김호정 PD 간단치 않은 인물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0648번님, 승원님도 2주간 무급 휴직 당하셨죠? 유급인가?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무급이었고요. 저는 배는 고프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햇반과 반찬들을 집 앞에 투척하고 가서 저는 배부르게 어쨌든 지냈습니다. 뉴 1004번님, 뼈 때리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프닝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이렇게 씁쓸한 문자도 함께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1월 27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노우킥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 토론이죠. 지난주부터 시작한 영수회담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건 개장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응원의 문자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TBS 앱은 무료니까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후보자님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네. 후보가 되셨군요.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장관님 언제 나오시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 짓고 싶었던 일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그리고 또 백신 주사기 쥐어짜기 하는 특수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네네. 그것을 스마트 공장화해서 월 1,000만 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또 당시의 상황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출마 선언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당에서 차출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당에서 차출됐다는 표현은 본인 의지보다는 당의 의지가 더 컸다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작년 11월 달부터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그 몇 차례 네네. 그 말씀이 있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차출됐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네, 그 네, 표현에 네.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일하실 때 가끔 저도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열정을 쏟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9개월간. 네, 가장 좀 감사합니다. 잘한 점과 또 못한 점,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2019년도에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 아래 네네. 벤처기업부의 많은 것들을 다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 기업이고요. 네. 대기업과 또 새로 탄생하는 유니콘 기업과 이런 것들을 사회 구석구석에 그 서로 필요한 그런 어떤 단체나 뭐 협회나 아니면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저는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또 소상공인의 스마트 상점 이런 것들 네이버와 연결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가장 남고요. 2020년도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운영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네. 코로나19 이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디지털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속도감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난해의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OECD에서 1등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나마 그 혁신 벤처와 같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오늘 발표된 벤투자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4조 3천억. 이런 것들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로 가는데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벤처 투자, 또 벤처 부분의 일자리는 12만 개가 증가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일자리의 중심이동, 네. 또 투자의 중심이동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인터뷰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너무 길게 네. 자랑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못한 거 짧게만 하나 거론해 주시면요. 네.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 네. 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또 중고차 판매업 하시는 분들의 그 갈등을 제가 조정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네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윤곽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어쨌든 민주당의 악재를 안고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이 야당의 공세가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님들은 뭐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꼬리를 잡으시던데 네네. 저는 사실 그런 것은 저는 여유도 없고요 현재. 네. 첫째 직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절함. 야당에서는 지금 단일화 여부는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안철수 후보, 예비 후보, 나경원, 오세훈 예비 후보들 강력한 라이벌인 거는 사실입니다. 세 후보에 대해서 각각 좀 짧게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새 후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모두 다 지금 이 서울시장 어떤 서울시장인가, 어떤 서울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습니다. 네, 정책 대결을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야당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면 그럼 여당 후보를 여쭤볼까요? 민주당에서 의정호 의원이 굉장히 외롭게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같이 행보하시는 장면들이 네, 여러 번 누나를 있는 만나서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나 동생 하시는 사이라고. 네, 네, 네. 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 의원님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혼자 외롭게 당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 의원님도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후보님이 이제 공약 발표를 했죠.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서울 시민들에게 관심사는 부동산이 가장 클 겁니다. 네. 그리고 21분 뭐 권역별 21개 여러 가지 21분 컴팩트 도시. 맞습니다. 네, 21분 서울. 네. 21이 등장하는 그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먼저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탐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안 된다라면서 일부 야권 그렇죠. 후보들을 비판하셨는데. 네. 서울이 탐욕의 도시로 되면 안 됩니다. 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돼야 되고 미래의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서울이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서울시 대전환이라는 제가 그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대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던 그 시대보다 더 빠른 속도의 대전환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옮겨가고 있고요.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시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서울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100년 서울 미래의 좌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네. 21분 컴팩트 도시, 21분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21분 안에 통학, 또 주거, 일자리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다핵화 도시로 이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20일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네. 청취자분이 그걸 듣고 21세기라서 그런 거 아니냐, 혹은 2021년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네, 여러 가지. 의미도 뭐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21개를 강조한 것은 서울이 600만 평이고요. 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21분 서울의 그 주요 핵심이 네.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 평을 21분 안에 21분 만에 모든 나의 삶을 이곳에서 주거, 여가, 문화, 뭐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을 그리다 보니까요. 네. 이게 21개 정도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1분 21개 다핵화된 앵커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주요한 것이 뭐냐면 그린 다핵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내 주변에 공원이 있고 이제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직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 수직정원 도시에 대해서는 어저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곧 이것을 서울 시민에게 말씀드리고 또 토론하고 공감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이제 강남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해야죠. 보관이?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그때는 지금은 1인 가구가 30%가 넘어서는데 네. 그 1인 가구에 어떤 맞춰진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1980년대에는 가족 단위의 이제 아파트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러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 그래서 재개발, 강남 재개발은 어쨌든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한 1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선거를 치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5년 길게는 3선까지도 내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년 동안 사실 좀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서울시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코로나 방역이고요. 네.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서울 시민의 어떤 희망, 그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내 집. 그래서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21분 도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의 조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네. 도시의 상업지구, 주거지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도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출퇴근을 멀리하고 집은 교외로 나가고 이제 이런 형태가 지난 100년의 세계 도시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 뉴욕 맨하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서울은 다핵도시,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중심의 도심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네. 그래서 2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핵도시를 만들게 되면 네.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상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강남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집값이 취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21분 컴팩트 도시 21분 서울이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요. 네. 이 민주당 공간위원장이시죠. 김진표 의원 저희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메시와 호날두의 격돌이다. 이 박영선 네. 후보와 우상호 후보를 네. 이렇게 비교했고 저희 방송에서는 어제 손흥민과 케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좀 나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네. 호세 카레라스와 파바로티. 파바로티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이 그 다른 인터뷰에서 밝힌 그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카레라스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카레라스 파바로티. 왜냐하면 네. 호세 카레라스와 파바로티가 서로 다른 음색을 갖고 있지만 네네. 조화를 통해서 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에 비유하면 그것은 그런 어떤 그 정말 그 훌륭한 선수들의 대결 구도로 상징이 되는 대결 구도로 상징이 되는 것이지만 네. 호세 카레라스와 파바로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더 네, 제 적절하다. 마음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취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네. 0544번님, 의원님은 TBS 해체시키실 거 아니죠? 제 삶의 낙이랍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중요한 이 질문을 주셨어요. TBS는요 시장 네.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TBS를 해체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네. 독선이고 그것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서울시 대전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합니다. 박영선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의 지지도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권 후보 그건 뭐 나중에 그건 지켜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감으로서 70년대 이후에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개인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현재까지는 제대로 찾을 길이 없고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서 봤을 적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뭐 다양하게 질문들이 나왔고 역시나 그리고 네.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매서운 비판이 있었는데요. 정상 기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뭐 그리고 최근에 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네. 뭐 그래도 이제 기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아무래도 질문이 선거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보궐선거 관련해서 아까 들으셨던 대로 뭐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70년대 이후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했는데 뭐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존 인물들이 한 번 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총선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뭐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한쪽이 급하다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네. 또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김종인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론가님? 네, 일단은 뭐 결국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생명력도 네.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안철수 당대표와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쓸 때 정당이 교체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정당에서 친이 친박처럼 정당 안에서 소권 교체도 있어요. 네, 네.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되면 사실상 소권 교체를 허용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 인구고 서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 그리고 국무회에 또 참여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외부의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그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혼자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비경선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컷오프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특히 뭐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과거 이제 발언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더라. 네. 아쉬움. 그러니까 뭔가 내부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뭐 이전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부터 좀 당내에서 얘기가 좀 많았죠. 네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왜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 하느냐 그건 당내 목소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뭐 당 내에 있는 본인의 이제 비토 세력들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상 선거가 들어가면은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아무래도 본선거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후보를 구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또 새로운 사람을 내세웠다가 네. 선거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결국 이렇게 네.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죠.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그 언짢아할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잠시 듣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일화를 하려면은 우리 후보가 있어야지 단일화를 하지. 우리는 지금 후보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단일 후보 만드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사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서두르자고 사인을 보내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전혀 마음이 좀 없어 보이고요. 뭐 몸이 달아 보인다. 뭐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된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은 만약에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까지의 양당의 후보, 지금 뭐 국민의당이야 안철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두 후보 간에 그 전까지 나와 있는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는 것이냐.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포커스는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안철수 당대표가 그 전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잘 안 됐던 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로서는 원천 차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더 약간 무시 전략. 아 그렇게. 일주일이면 된다. 그러자 바로 국민의당에서는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반박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일주일은 그렇죠. 조금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랄까요? 이게 둘이 단일화 하기로 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단일화 하기로 했다라고 한 다음에는 사실 이틀만 있으면 단일화는 되기는 하죠.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양측의 의지만 있으면은 뭐 이틀 있어도 단일화는 되는 건데. 그래서 봤을 때 좀 김종인 위원장의 좀 일주일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좀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느냐. 본인이 이제 내려놓을 생각이 있느냐. 뭐 그걸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뭐 전혀 급하지가 않다라는 일종의 신호인 것이죠. 뭐 선거 일주일 전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그때가 되면은 아마 얘기를 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경선도 하고 또 당의 힘이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급한 거는 안철수 대표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뭐 전혀 급할 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부 언론에서 이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안 대표 태도를 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은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혼자 본인의 입으로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마라,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물밑 작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죠. 또는 각자의 그 밀사를 보내서 논의를 해보자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면 위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받아준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일화에 대해서 패배하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들어와서 안철수 당대표가 본 후보가 되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되길 바랄 건데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승복하고 같이 경선을 완주하면서 이 사람 지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준비를 다 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일요일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본인이 일요일에 많이 하시나요? 일요일에 참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날 많이 하는 이유는 보통 월요일 날 오전에 기사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기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한 시민단체가 자주 등장하는 시민단체죠.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여기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지금 장혜영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저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 친고죄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존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존치하자는 주행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누군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똑같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게 소명이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장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집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등장합니다. 자기 당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형사고발하지 말라는 거는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본인 편리한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성폭력 문제가 반의사 불벌죄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좀 기소할 수 있는 과거에 그랬었죠. 네네. 이 친고죄가 좀 피해자의 이제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거나 네네. 또 재범으로 이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친고죄의 경우 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또 고소를 취하를 하면은 이 형사 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서 이 피해자를 협박을 한다거나 좀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그냥 어느 하루 그냥 갑자기 폐지된 것이 아니라 뭐 미성년자 그리고 뭐 장애인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자들부터 좀 이게 철회가 네네. 되어 왔고 결국 네. 이제 이 범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친고죄가 폐지됐던 것인데 그런데 그 취지하고 현재 상황이 맞냐라고 보면은 꼭 그렇다라고는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건이 공개가 된 상황이지만 뭐 이 상황이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 직장 내 벌어진 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사기로 단죄할 수 있지만 또 법적으로는 또 처벌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게 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맥락에서 이런 법이 개정됐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혀서 이렇게 막 못하게 하고 고소를 못하게 하고 입막음하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과거에 피해자를 너무 압박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네. 고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게 근본적인 취지지. 지금 피해자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까지 모든 그 어떤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법의 네. 개정 취지가.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법을 고지곧대로 조문대로만 해석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권김현영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친고죄 폐지를 할 때 모든 것을 사법체계에 맡겨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피해자가 스스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네. 본인 스스로가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3자가 나서서 조력을 해주라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도와주라는 이 거죠, 부분에 말 있어서는 그대로. 가해자도 본인의 스스로 잘못을 인정을 했고 가해자도 또 너무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도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대 측에서 이건 그럼 끝까지 파야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와서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정의당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고지고대로 해석이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하태경 의원이 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향해서 지금 2차 가해성 발언 관련 제보를 취합하기로 했다. 정의당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제보를 받는 건가요? 네, 뭐 당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그 2차 가해 발언과 언동을 캡처해서 제보를 해달라라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유발론,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든지 네.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사건과 상관없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 등 이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내용을 제보받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주셨는데 김상근 기자 반가워요 이렇게 문자 왔어요. 김상근 기자. 네. 그래서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네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이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이 결론적으로는 첫 공식 대화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 핵 통제 협정인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에 대한 문서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하원에 이 연장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뉴스타트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0년 4월에요. 미국, 러시아가 이 핵 탄두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고 또 이걸 운반하기 위한 폭격기와 같은 운반체도 이 700기 이하로 줄이겠다는 협정이었는데요. 네. 이 연장을 하기까지는 투 정상이 상대국의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굉장히 기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이 연장하는 것에 두 나라 모두 다 합의가 됐고요. 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화에서 이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기관의 그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또 뜨거운 감자였던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그리고 최근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죠. 이 나발니 독살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은근슬쩍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사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 단호한 모습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미국에 해를 끼치는 이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서 좀 국익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데 러시아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러시아도 이 미국의 일방적인 항공 자유화 조약에 탈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또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소집을 하라는 그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이 미국의 국제조약 탈퇴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그 대화는요, 사실 러시아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바이든이 수락을 해서 이어진 거고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 대선 개표 결과 발표 이후에 이어진 이 주요국 정상들의 당선 축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아서 사실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이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한 후에 이제 축전을 좀 보내서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발리 이제 독살 시도가 있었고 어쨌든 살아났고 다시 러시아로 나발리가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체포가 됐죠.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화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시위대에 대한 강경한 진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분명히 표했는데요.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는 이 진보 쪽의 그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하 50도의 추위인데도 지금 분노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거든요. 네네. 사실 미국은 이 푸틴과 통화를 하기 전에도 이 나발니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국무부가 시민의 자유와 그런 주권을 더 제한하려는 이런 러시아의 조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시위대 석방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도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최근의 해킹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면서 사실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러시아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했었죠.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스튜디오로 꼭 모셔서 자세하게 한 줄 한 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TBS 해체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또 답변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0688번님 러시아는 거의 왕정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실제 지난해요. 작년에 러시아가 국민투표를 거쳐서 투표를 했고요. 거의 푸틴 대통령은 한 36년까지인가요?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자르라고 보면 되고요.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고발 관련해서 7021번님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렇게 뭐 당연한 이런 엄중한 문자를 주셨고 투데이 야자? 투데이 야자는 뭡니까? 네, 이렇게 아이디를 쓰신 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점점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3부, 4부 여러분 기다리시는 뜨거운 정치토론 영수회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 여의도 소식 알아보고요. 사건의 진짜 이면을 파헤쳐보는 사건 개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다시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 노조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정세련 리포터. 어제 전국 택배노동조합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은 단일 안건으로 재벌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파기와 향후 대책 수립이었습니다. 재벌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오는 1월 29일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택배노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그런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6일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성욱 전국 택배 노동조합 사무처장 연결해서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방금 싱크에서 잠시 들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살기 위한 택배 멈춤이란 제목으로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어요. 네네. 네, 짧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들이 오늘 2시에 살기 위한 택배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총파업 기자회견을 선포했고요. 그 내용은 작년에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16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었던 게 어쨌든 1차 합의문에 담겼던 내용은 분류 작업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된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합의문에 분류 작업은 더 이상 택배 노동자의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CJ를 비롯한 롯데, 한진 이런 택배사들은 10월 달에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분류 인력 4,000명, 1,000명 이런 인원만 투입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런 주장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인원으로는 저희들의 개별 분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실질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할 수 안 와도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그 지금 1,000명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그 정도 인원을 투입하긴 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뭐 CJ가 4,000명 약속을 했고요. 네네. 한진, 롯데 각기 1,000명씩을 약속했는데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좀 투입이 된 상태고요. 네. 한진, 롯데는 그 100명도 채 안 된 숫자마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작년 12월 만에도 5분이 쓰러지거나 또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러한 과로사가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이익들만 추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이런 과로사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체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이 CJ, 롯데, 한진 측에서 본인들이 약속한 약속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0명 투입한다고 했다가 100명도 안 되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분류 작업 시키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현장 그런 합의는 왜 했을까요? 그래서 뭐 그 택배사들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투입하기로 했던 인력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회적 합의가 출범 이전에 자기 택배사들 스스로 약속했던 부분이지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이런 인력의 숫자와 관련된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분류 작업이 누구의 업무이고 어떤 업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이러한 회의를 한 거지 몇 명 투입해라 이런 걸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집배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의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의기구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택배사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우리는 4,000명, 1,000명 작년 10월에 약속했던 이것만 정상대로 투입하면 약속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사회적 합의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요. 사회적 합의에서 뭐 약속한 건 일단 둘째치고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이 약속했던 4,000명, 1,000명은 언제까지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이것도요. 예. 그래서 저희도 21일 날 합의문 발표 이후에 뭐 당장 개선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택배사 3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급한대를 먼저 투입하고 안 급한대 천천히 투입해도 되니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저희들한테 답을 해준 적이 없고 그냥 현장 책임자들 통해서 들려오는 거는 자기들은 원래 약속했던 4,000명, 1,000명 투입하는 이 일만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전혀 이건 개선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계속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 택배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노조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했던 분류 인력을 설 이후 그리고 3월 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은 언제부터 나온 입장입니까? 뭐 이 입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들은 바가 없으시다고요? 네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두 가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작업과 관련된 부분을 설 이전까지 정리해서 설날 특수기에 과로로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의 대책을 같이 발표하기로 해서 21일까지 해서 정리가 끝나서 발표한 거고요. 설 이후로는 택배 요금이나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2월 17일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차, 2차를 합쳐서 발표한 게 아니고 1차로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끝난 거고요. 2차는 2월 17일 날 설세고 그때부터 택배 요금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물류협회에서 주장하는 설 이후 3월 전 이거는 합의문 어떤 내용에도 없는 거고요. 분류 작업은 1월 21일 발표 즉시 설날을 대비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과 함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즉시 실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인력을 이제 투입해서 이 택배 기사님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그 일은 합의 즉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뭐 설 이후를 얘기하고 있고 이조차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바로바로 다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즉시 투입해야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발표문 이후에 각 택배사에 공문을 보낸 것도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자. 그래서 급한 현장이 어디인고 좀 덜 급한 현장이 어디인지 우리가 잘 아니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우리랑 협의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택배사들은 여전히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총파업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의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택배를 이제 못 받아보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지껏 저희들 택배 노동자를 코로나의 숨은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호도 해주면서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불편을 끼치게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택배 노동자분 가운데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이 파업에요? 지금 저희 조합원들이 한 5,500명 되고요.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제는 총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개별 분류가 돼 있지 않으면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송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 사회적 논의기구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회의가요. 그 이후 좀 진척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욱 전국 택배 노동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여야 수장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영수회담을 열지 않길래 저희들이 그냥 만들어봤어요. 네, 상암동 영수회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 나란히 들어오셨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오셨고요.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수회담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슬프죠? 기뻐야 되는데. 그게 다 좀 더 무게 있게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성함에서 사실은 수와 영을 따가지고 영과 수를 따서 저희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이제 정의당 소식도 워낙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첫 안건은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 주장, 가해자 인정, 정당의 조사와 징계까지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의당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노력해온 정의당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께서 정말 더 참담한 마음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사건을 대하는 정의당의 태도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져왔던 정당답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참 그래도 다른 정당하고 남다르다. 이런 인상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공당의 당대표가 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글쎄요. 앞으로 이제 정말 정의당은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태까지 정말 젠더 이슈, 성평등 이슈 늘 약자 편에서 그것을 모토로 기본 가치로 추구해오는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정의당으로서 그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 크나큰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들고 앞으로 아마 네.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정작 이제 피해자인 장희영 의원은 어쨌든 가해자가 확실하게 인정을 했고 또 이제 본인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시민단체에서 갑자기 김종철 전 대표를 이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3자의 어떤 형사 고발은 또 2차 가해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장희영 의원이 유감 표명을 했죠. 이 문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떤 다른 생각보다는 제가 그 장혜원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셨던 내용을 좀 적어 가지고 와봤어요. 네.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피해 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적고요. 또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올가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던데 네. 네, 그대로 저는 장혜영 의원님 말씀으로 지금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장 의원님이 굉장히 길게 페북에 썼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 피해자의 심정이 또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장 의원은 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네. 지금 그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이제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폐지가 됐죠. 오랜 그 논쟁이 있었죠. 그 전에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특히 이제 이 친고죄 이거 폐지해야 된다. 2차, 3차 또 그 성범죄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친고죄로 남아 있는 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한테 휘둘려 가지고 네. 신고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이나 등등. 그렇죠. 네네. 보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된 건데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장혜영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을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정의당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성범죄는 이게 친고죄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주 정의당이 앞장을 서서 그 성범죄 그 친고죄 그걸 폐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현재 법을 또 위반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더더군다나 공당의 대표라고 해서 또 현역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법을 자신에게는 네. 예외로 해달라. 네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은 법이라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것을 정의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 이것을 그냥 예외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의당이 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장혜영 네. 의원도 그 법을 만드는 또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 임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이것을 예외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이중적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감을 표한다.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를 정말 원했다면 피해자와 소통을 하고 당신의 의사가 무엇인가 여기 이 어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의사소통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성범죄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범죄도 그러면은 그 피해자하고 항상 그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법이 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혜원 의원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 페북에 쓴 글 절절하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하지만 지금 그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시킨 그 기존의 정의당의 그 입장 이런 게 분명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예외로 해달라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죠. 뭐 이제 예외보다 이제 본인은 어쨌든 유감을 표했고 사실은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때 검찰 조사에 뭐 본인 자체가 임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그 뭐 재판까지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는 아까 그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보복이나 이런 거 무서워서 자꾸 이제 가해자가 와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도망가게 되니까 그런 걸 막자고 이제 비친고죄로 바뀐 그 법의 취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장희영 의원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또 충격도 받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어떤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사회 의식 문화 이런 것들도
확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이번의 사건에서 굳이 뭐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보면 네. 바로 이러한 그 2차 피해의 어떤 방지 문제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의 발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오늘 하태경 의원께서 고발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서는 장혜영 의원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다. 다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2차 피해, 가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그렇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논의를 좀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이 정의당 성추행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논평을 발표했고 이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 안팎에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남이 겪은 문제인데 타자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인숙 의원이 정말 양심 있는 입장문을 발표한 거죠. 저는 그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도 권인숙 의원처럼 이번에 민주당이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충격이다, 경악스럽다라는 이 대변인, 수석 대변인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권인숙 의원이 정답을 얘기했다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면은 이것은 뭐 어느 당을 떠나서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 안타깝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에 뭐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등등 성폭행이나 이제 성추행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아직까지도 그런 과거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말 사죄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의당 이 건에 대해서만큼 이것이 충격적이라고 그러고 경악스럽다 이렇게 대변인 논평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더 충격이다 이런 또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재발 방지가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때 이것을 어떤 그 호재로 삼는다든지 다른 당의 악재를 호재로 삼고 기회로 삼는 이것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당을 떠나서도요.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변론을 좀 하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오늘 이틀간 계속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 문제 질문을 받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당의 공보 라인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논평이 나가게 된 이유가 뭐고 그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워낙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던 그런 정당인데 또 정의당은 저희와 함께 진보 개혁 진영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정말 그런 정의당마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넘어서 경악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민주당은 아니고 너희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했겠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넘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정의당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적어도 누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고 다 물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진심이 좀 담겨 있고 저희도 저희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논평도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걸 저도 어제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짧더군요. 근데 이제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많은 그 성비위 사건들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해결도 안 됐고 또 제대로 된 사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만 해도 불과 며칠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성희롱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오늘에 와서야 이제 좀 대변인 논평도 좀 나오고 이런 게 나왔는데 그리고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주당이나 남인순 의원 스스로가
어떤 그 대국민 설명이나 사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사과는 했죠. 네네. 사과를 아주 굉장히 애매하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애매하게 했지. 그런 그 피소 사실을 미리 알려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특히 남인순 의원이 누굽니까? 여성단체 협의회를 이끌어왔고 여성운동의 데모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 않을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의당도 해결을 잘해야 되고 민주당도 해결을 잘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김영우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에게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너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런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를 해 주셨지만 저라고 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그 당의 문제들을 열거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보기에 서로 같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 정말 더 반성하고 저희들이 더 잘할 길은 없는지 진심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만들었던 당원을 하루아침에 다시 뒤바꾸고 이것을 다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박원순 전 시장 건에서 그 피해자를 또 강성 친문들은 살인죄로 고발까지 하는 사건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예전에 당원 당규를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매듭을 짓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꾸 그냥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말이죠. 정말 헷갈릴 정도로 입장이 좀 불분명해 왔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태도가.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아프지만 지적을 하는 거죠. 김영우 의원님께서 하나는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성 친문들이 그렇게 살인죄로 고소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추측이고 추정일 뿐이지 강성 친문 이렇게 특정하게 규정하시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아니요, 저희 고소 고발 대표자가 계속 그 친문 역할을 해오신 거를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 동안에.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는 당도 그렇고 그것은 정말 2차 가해하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의당 관련해서 어저께도 그렇고 이제 방송하다가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이제 성범죄,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성범죄 뉴스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문자 주셨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회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고 안철수 지금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는데 어쨌든 단일화가 초점이긴 하니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훼하는 혹은 단일화 우린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약간 이런 그 뉘앙스로 계속 발언하시던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저는 정말 그 단일화는 이번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해왔고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첫 회동을 한 다음에 별로 뒤끝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경선을 잘 치러서 국민의힘 후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물밑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단일화에 대한 시간표가 좀 달라요. 네. 3월에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하고 안철수 당대표에 대해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몸이 달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서로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정까지 건드리는. 그러면은 단일화 성공하기도 어렵고 단일화 한들 그 단일화의 효과가 그만큼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되고 필수죠. 3자 구도로 가면은 정말 어렵다 이번 선거.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원칙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속으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대해서.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의 판단은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자체 경선이 흥행이 되고 또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초기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 40%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네. 안철수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지지로 선회를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슷해질 것이다. 아마 그런 어떤 시기들을 상정해놓고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위한 삿바 싸움을 세게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전망하셨죠. 예, 네. 서로 국민의힘은 제일 야당으로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 2027년의 대선이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내 중심으로 단일화가 돼야지 네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다 너무 절박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네. 그것은 또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안 될 거라고 만약에 하시는데요. 단일화에 실패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두 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단일화 성공을 해서 내년 또 그 대선 네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범야권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좋은 발판을 좀 만들어야지 서로 본인이 여기에서 무슨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어떤 또 다른 권력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은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일주일 얘기를 하셨어요. 뭐 단일화 사실 뭐 협상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일주일이면은 될까요? 어떤 맥락일까요? 단일화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명에서 최종적으로 1명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게 단일화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단일화는 그래도 정책 공조도 좀 하고 말이죠. 공약 개발도 같이 하고 네. 우리는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밑그림을 그래도 같이 만드는 그런 밑작업이 된 이후에 단일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단일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왜냐하면 단일화만 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완충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런 시간적인 네네. 여유가 좀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면은 나중에 단일화돼도 선거가 어려워요. 네. 우리 저 박수현 의원님도 그런 거 지역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죠? 네. 선거 바로 전날 또 며칠 전날 단일화 해봐야 그 지지자들이 같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김영호 의원님 말씀이 이제 옳으신 게 사람 개인의 관계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서로 만남도 가져보고 대화도 해보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생각도 읽어보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아까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결혼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의 단일화는 무조건 결혼부터 하고 보자. 뭐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결혼은 모르고 결혼했는데 잘 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거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그러면 조금 다른 결이지만 지금 부산 저희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너무 이제 네거티브가 좀 심화돼서 굉장히 이제 치열해졌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뜨거워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여유 있다는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만은 그래도 분위기 꽤 네. 괜찮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가덕도 공항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우리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열띤 이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좀 네거티브도 조금 있고요. 네. 뭐 양념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있던데요. 조금 식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권자 눈에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고 네. 당 지도부도 그러고요. 네. 개인들도 그렇고 분발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절대 쉬운 선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네. 부산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청사진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 간에도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도 지금 6명인가 이렇게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누가 누군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서울시에 너무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당 지도부가 빨리 만들어주기를 바라죠. 비대위가 이제 아까 김영호 의원 표현대로
뜨거워해서 그런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에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예,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나 네. 최대한 겸손하고 조용하게 치러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책 선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께 그렇게 보답하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부산 어렵습니다. 전국의 그 당원 동지들에게 부산을 주목해달라는 부산 시당 위원장의 간절한 호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네. 2월 임시국회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 네. 이것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내용 있게 통과를 시키느냐가 저희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의 힘도 네. 지금 대구 경북과 부산이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거기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의 미래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암동 영수회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개장.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을 함께해 주실 두 분 오셨어요.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건 개장이긴 합니다만 사건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전달해드리기도 참 힘들고 기사 읽기도 어렵고 좀 듣기 힘드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사를 저는 사실은 못 읽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영상도 못 보겠고 오늘 첫 소식, 오늘 첫 사건 노인을 폭행한 소년들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영선 기자 최근에 영상이 돌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주시죠. 문제된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21일에 그 SNS상에 영상이 올라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 네. 한 남학생이 할머니 한 분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닷새 후에 또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여기 지하철 1호선인데 여기 노약자석에 남학생들이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네. 담겨 있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들은 그 의정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생들로 확인이 됐고 네. 아시다시피 중1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잖아요. 나이가 네, 만으로 10살부터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입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학생들은 기존에도 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어서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걸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단수폭행죄보다는 더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네. 어쨌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노인 학대죄가 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네. 단수폭행으로 가면은 2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네. 무거운 훨씬 더 거죠. 무거운 예. 법을 적용하겠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요즘 이제 친구들이 영리해져가지고 내가 그 형사처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이 영상이 유출된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영상은 네. 그들이 공개한 겁니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장난 같은 거죠. 과시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뉴욕의 전철에 이런 소년 갱들이 이런 괴롭힘을 하는 흑인들이나 노인들을 괴롭히는 영상을 찍어서 저들끼리 공유하는 네. 아마 얘들이 그런 방식의 것을 아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 이게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네네.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끼리.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들 보고 킥킥거리고 거기서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아마 반복됐을 가능성. 이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집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들은 이전에도 절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을 경험한 비행소년 이런 개념이 맞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 법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정의가 자기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놀이, 그러니까 나쁜 놀이죠.
만 13살인 건가요? 네.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만났죠. 네,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통 표현해야 17세 될까요? 미만까지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탈 행위 자체에 대한 심리적 평가 자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연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범죄로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청소년 양육의 입장에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복지 영역으로 접근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아직 미진하죠. 대략 가설들만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들이 어떤 법이라든가 당연히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기준, 사회성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네네. 워낙 이런 호르몬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성숙도가 높은 육체적으로 네네네. 높은데 지적으로도 영악한데 법적인 책임을 안 진다는 걸 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비정형적인 범죄 집단화가 진행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런 경전처리 이런 데에서 보시면 저도 몇 번 경험해 그렇지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노인이 폭행당하는 곳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찍지도 않았을까요? 찍어서 신고도 안 했을까요? 경전철에 있는 경비하는 사람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건 지들이 올렸기 때문에 안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상황이 전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지 보면은 저는 그 영상을 못 보겠어서 영상 못 봤는데 사실은 기사만 좀 읽고 요즘 그 안에 이제 그 경찰이나 하여튼 112 전화하는 보안관, 보안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한 명 전화만 했어도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안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게 더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너무나 영악하게 악용을 하니까 이 소년법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주목받는 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제기되는 그랬었죠. 의견이기도 하고 소년법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면 7살이든 10살이든 다 상관없이 다 형사처벌하자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 촉법소년 나이를 좀 낮추자 이런 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의 주장을 막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폐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금 소년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소년법이 지금 굉장히 텅 빈 소년법이고 쓸모없는 소년법이 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는데 이게 사실 논의가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득권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소년법입니다. 말하자면은 수사사법기관에서 가장 쉬운 게 나이를 자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겠죠. 신경 쓰지 않고 14살, 17살 이렇게 딱딱 쳐서 왜냐하면 이거를 각각의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마다 붙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못합니다. 서류 분류 작업하듯이 그냥 확 분류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 왜냐하면 나이는 쉽죠. 지금 시스템에 교정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쭉 자르면 그만인데 소년법을 바꾸고 그러려면 각각의 나이에 맞는 범죄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범죄 예방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10배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안전은 아마 10분의 1로 안전해질 겁니다. 근데 이걸 바뀌는 걸 누군가나 어떤 집단은 싫어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사회적인 이건 공공의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좀 분류가 그러니까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이 소년법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년법 나이의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않는 이유는 각각의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처분 우리가 하는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심도 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이를 올리다 말라는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붙어갖고 해주니까. 그 나이 때
그 어떤 범죄 양상에 따라서 케이스 그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적용이나 아니면 적용할 건 적용하고 아니면 보호 처분할 거 보호 처분하고 아니면 뭐 소년원 뭐 우리는 거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내서 할 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설화 가두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대안이 뭐야? 그럼 나이 낮춰. 이런 되게 단순하고 논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 경찰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경찰청 5년 경찰들은 이 소년 범죄 다루는 거 굉장히 골치 아파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루기 싫은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실익이 딱히 없네. 그냥 얼른 법원으로 보내버리고 이러는 게 사실 심한 그 보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면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가두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시포 처분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중한 처분이어서 사실은 소년범의 처벌 강화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벌 강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게 세트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든지 뭐 사실상 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착한 건 없다든지 그런 게 항상 보도가 되는데도 이런 건 논의가 되지 않고 또 소년 사건 맞는 재판부의 전문성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고 보호관찰과도 굉장히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돈을 안 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두는 돈은 써도 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는 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 돈 쓰는 것이 아까운데 그렇게 놔둬서 범죄자가 폭발시키면 불과 5년 안에 얘들은 분명히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안 지는 거죠. 미래 세대가 또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로 미루는 거죠. 더 큰 범죄자를 사실 잠재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책임을 미루면서. 얘들이 지금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죠. 벌써 이미 절도죄도 있고 지금 이 집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차원에서 정말 그래도 생활 밀착되어 있는 이 경찰 차원에서도 이제 나이로 그냥 잘라버리고 미루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판까지 가도 종종 판사들은 또 얼마나 뭐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있을 거며 계속 허술한 구멍들을 뚫고 가서 이 친구들은 또 계속 같은 범죄 저지르고 이런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소년갱이 되겠죠. 소년갱이 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면 사실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반복되는지가 그게 초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우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외면하지 말고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림동 살인 사건과 중국 동포 혐오 확산입니다. 김영선 기자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일인데요. 이날 저녁 8시쯤에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성과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도 역시 중국 동포 2명이었고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지금 주범격인 남성은 경찰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해서 범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 또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걸로 알려진 이 남성의 지인 같은 경우는 아직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 아마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살인죄 공범 여부가 좀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 파장이 이게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중국 동포 혐오로 좀 옮겨가고 있어서 이게 눈에 띄는데 대림동은 중국인 소굴이라든지 이런 댓글들이 계속 혐오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중국 동포 대다수를 상대로 한 혐오감이 좀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사건 자체만 본다면 뭐 지금 여자친구 얘기 뭐 치정 뭐 이런 종류의 사건입니까? 아직 확실하게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주장은 그겁니다. 주장은 그러네요. 주장은 그건데 본인이 칼을 안에서 품고 있다가 위에서 공격하는 상당히 이상한 자세로 공격하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투닥투닥 하다가 이렇게 하는 공격 방식이 아니라 공격을 받고 좀 있다가 다른 품에 있던 칼을 꺼내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게 진짜 치정이냐라는 거를 아마 범죄 분석가들이 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가장해서 일종의 돈 받고 이런 형태의 교사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능성을 따져보려고 거기까지 가지만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반은 그겁니다. 치정이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수사가 더 진행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혐오, 그러니까 문화적 혐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바로 경찰 애들한테 들은 건 야, 또 대림동이야?
또 대림동이 첫 반응이 반응이.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거기에 지구대에 근무했던 애들이 제가 가르친 애들이죠. 네네. 이게 이제 정육점에서 끼는 어떤 철 갑옷 같은 거, 철장갑 같은 거, 그걸 한다고.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 칼을 휘둘러 갖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러는데 일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게 확산된 겁니다. 제가 말한 이것이 어떤 그 숫자의 카운터 없이 확산돼 버리니까 이것이 이 경찰들 사이에서 그래 대림동은 워낙 위험해 이런 방식으로 확산된 거죠. 과거에 아주 이제 그렇게 일부의 사례인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뭐 만연한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결국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기자 지적한 것처럼 이 기사 댓글 보면은 중국인 뭐 조선족 등등에 대해서 혐오 발언들이 중국 동포 우리 동포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사건들 발생하면 같은 댓글, 같은 좋아요, 뭐 클릭 수가 올라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로나 그 가리봉동 이것도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가리봉동 이쪽 쉼터에서 중국 동포 집단 감염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심했었거든요. 중국 동포 혐오 댓글이.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혐오라는 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코로나 퍼질 때 중국에서 시작되고 하니까 서양에서는 사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 못하니까 동양인은 다 인종차별적으로 대했었고 혐오의 대상이 됐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금방 까먹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백히 말씀드린 것은 중국 동포라서 범죄율이 더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숫자로 보면. 왜냐하면 한국 형사처연구원에서 보면은 10만 명 기준으로 중국 범죄자는 1,858명이고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내국인 범죄자는 3,36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문화권이건. 근데 중국 동포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들이 밀집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확장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 저게 이제 몰려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지. 특히 중국 동포라서 무섭고 잔혹하고 근데 거기엔 오온춘 사건이 또 한몫했죠. 근데 그거는 그 개인의 특성인 거고 중국 동포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우리 사회가 누구한테 욕을 하고 분노를 쏟을 어떤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낼 대상이 필요한데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겉으로 봐서 거칠게 생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혐오를 소비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게 아까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기준 중국인 범죄자는 1,858명이고요. 동일한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자는 3,369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뭐 그쪽 많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착시 효과죠. 착시 효과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외국인들 국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유독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좀 혐오가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특정 영화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경찰의 영화가 큰 역할을 했고 범죄도시도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중국 동포 분들이 굉장히 열받으셨죠. 그 소송까지 걸었을 정도니까 인종차별적이다 해서. 알겠습니다. 어느새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상은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